예, 좋습니다. 두 배 진심이시군요. 한번 해보려고 이제. 네. 그 이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환율이 작년 그 연말 종가를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지금 환율이 이제 1,430원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낮춰졌는데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2025년에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푸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다.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값이 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원화를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달러보다 더 많이, 그러면 원화가 가격이 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2026년부터 51.6% 정도 됩니다. 보통 한 52%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가 부채율이 60%를 넘어서게 되면 IMF 기준으로 위험 국가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뒤가 되면 60%를 넘어서게 됩니다. 한 64% 정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한 수준이 되고,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재정을 너무 확대했는 게, 돈을 많이 풀는 게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외환보 유고가 현재 우리나라 4,3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은행은 충분한 외환보 유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왜 환율이 이렇게 1,500원 가까이 올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해명을 잘 못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외환보 유고 대만 수준으로 국가 GDP의 80%까지 늘려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22%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을 때 대만은 충분한 외환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일본이 한미통화스와프, 한일통화스와프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화스와프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원하면 한국을 언제든지 파산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1997년도는 일본이 주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단기 채권을 팔게 되면서 한국의 원화가 2,000원까지 올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국도 따라서 했습니다. 이 국제금융시장은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1위가 독일인데 독일은 지금 무역 의존도 80%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전 세계 무역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원달러는 우리가 1970년에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97년도 IMF 때는 2,000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600원, 지금 1,500원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계속 84% 확률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달러가 올라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석유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모든 생산된 제품들 전기를 필수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유 가격, 원달러가 오르게 되니까 석유 가격이 올랐지. 우리 국민들이 매일 먹는 커피값이 올랐지. 우리가 밀가루, 모든 곡물의 한 70% 우리나라가 수입을 합니다. 쌀은 우리나라가 지금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나머지 밀가루 같은 경우 80%, 콩은 90%, 모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수입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큰 물가를 부담해야 됩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올랐던 게 한 5%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 소고기 가격은 한 30% 정도 올랐는데요. 지난 5년간 한국의 소고기 가격은 60% 올랐습니다. 원달러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수에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격이 올라간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 뭐 예를 들면 커피 가격이라고 하면 지금 한 2,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환율이 지금 내년에 뭐 방어가 안 돼서 한 1,600선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가격이 얼마 정도로 올라갈까요? 저는 아마 이제 우리가 커피가 보통 한 2,000원, 3,000원 이제 저렴한 데 가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가격이 10% 가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매년 한국은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환율이 만약에 1,600원 넘어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430원까지 내려왔는 상황인데 이것이 1,600원 된다 이러면 10% 20% 오르는 겁니다. 내가 커피를 2,000원 주고 먹었다 이러면 400원이 올라서 2,400원이 되는 거고 3,000원짜리 커피를 먹었다 이러면 20%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3,600원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20%씩 올라가게 된다. 우리가 환율이 오르는 것이 이렇게 내가 마시는 커피까지도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재 정부가 그래서 이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부가 너무 이제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 그다음에 한일 통화스와프를 빨리 체결하는 것, 세 번째는 국가가 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서 우리나라가 재정이 안정되게 해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통화스와프를 맺고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서학개미들을 이렇게 동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우리가 500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적정한 주식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90%는 미국을 사야 되는 거고 한 10%, 5% 정도면 한국 주식을 하는 것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게 되니까 한 500조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직접 한국에서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 주식을 하지 말고 직접 미국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외국한 채권을 사라. 달러를 살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한 3% 정도 이자를 부담해라.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직접 한국에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사지 말고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달러를 해외에서 조달해서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3% 정도 이자를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은 1,300조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전부 다 우리 국민의 유일한 노후 대비 자금인데 이 국민연금이 이제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3%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되니까 수익률이 3% 내려가게 되는 거죠.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한 4.5%밖에 안 됩니다. 캐나다 국민연금은 11.5% 정도 됩니다. 2배 이상 수익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캐나다는 전체 국민연금의 85%가 미국 주식과 해외 투자가 되고 15%만 캐나다 국내에 투자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1,300조 중에 500조는 미국 주식, 국내 주식이 한 300조 정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캐나다처럼 85%, 90%는 미국 주식을 사야 되고 15% 정도만 이제 캐나다 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아직도 국내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평균 수익률이 4.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외국한 평형 채권 달러를 조달하기 위한 그 3% 이자를 국민연금 스스로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민연금 환해지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환율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것. 한 500조나 미국 주식을 사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서학개미 얘기입니다. 서학개미가 너무 미국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크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주식 비중 자체가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제가 1994년도 현대 정권을 다녔습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대 정권 입사할 때가 1000포인트였는데 현재 4000포인트입니다. 지난 같은 기간 3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은 3배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똑같은 기간에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S&P 지수는 한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올랐던 것보다 10배 정도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애플이라는 주식은 한 3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은 정부가 국민연금이나 우리 국민들의 서학개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외환 보유고의 비축이라든지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해서 우리가 환율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달 전쯤에 그 서학개미 그 우리 환율이 한 1,500 가까이 올라갔을 때 1,400 한 78원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뭐 어떤 기사에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학개미가 이제 외국으로 미국으로 뽑아간 달러 수가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이 돌아오면 뭐 비과세로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그 정책들을 내고 있잖아요. 이게 네.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정부가 워낙 다급하니까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애국 차원에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익률 자체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 한국보다 한 10배 정도 더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간 한국 주식은 1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4배 올랐고 미국의 나스닥은 같은 기간 4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더 높은 게 바로 미국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전체 국민의 80%가 주식으로 노후 대비를 합니다. 알고 계시는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5개가 시가총액 순서인데 이와 같이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을 대상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IT 산업과 스마트폰과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버를 금지시킨 나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우버를 택시기사가 반대한다고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 IT 산업을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매년 평균 30% 정도 매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수익률 높은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더 가난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우리 그 뉴스를 보고 따라하는 국민들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본인이 수익률 좋은 미국 주식을 팔아서 누가 국내 주식에 더 투자하겠느냐. 환율을 안정시키기가 워낙 다급하니까 이제 그런 묘책도 내놨지만 그것은 좋은 대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서학개미가 많으면 그래도 좀 안정에 효과가 있긴 있을까요? 저는 뭐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한 2천억 달러에서 한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이 현재 3천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한 10% 정도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거나 여유 자금의 한 90%는 미국 주식을 사라. 1등 주식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엔비디아라는 주식이고 국내 주식도 1등 삼성전자입니다.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6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매년 한국 기업은 1%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매년 30개에서 6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등 주식은 계속 성장하고 저는 뭐 1등 주식을 사라라는 얘기지 엔비디아나 애플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등이 바뀌면 다시 그 종목도 바꾸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700조고 엔비디아가 7천조인데 10배 정도 시가총액이 크죠. 하이닉스가 지금 한 500조 정도 됩니다. 정확히 한 450조 정도 되는데 1등 종목이 바뀌면 또 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우량한 종목을 투자해야지 비우량한 종목, 1등이 아닌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부도가 많이 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고 이렇게 환율이 계속 84% 확률을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자산의 90%를 투자해야만 환율 방어가 된다.
저는 주식에 투자하거나 여유자금의 10%는 금에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금은 7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대학 졸업할 때 한 돈이 5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돈에 95만 원 정도 합니다. 약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주식이나 금은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저희 나라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좀 닥치게 될까요? 외환 보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4,300억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년 충분한 외환 보유고다 안심을 시키지만 1997년도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 문제 없다, 걱정 없다 이렇게 했지만 며칠 뒤에 파산 신청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한국은행을 절대 믿어서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97년도 외환 위기가 났을 때 왜 우리나라가 파산을 했는지 경제학자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박사가 됐고 교수가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외환 위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국제금융과 외환 보유고로 논문을 많이 썼고 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계속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고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현재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포함이고요. 베네수엘라까지 구제금융을 받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반복되어서 외환위기가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IMF는 7천억 달러를 비축하라고 권고했고 국제결제은행은 9,300억 달러를 비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년 전에 권고한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국은행이 그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외환보유고를 많이 비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를 비축하려면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왜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을 해서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이자를 많이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국회의원도 한국은행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 한국은행이 또 설득을 해야 되죠. 우리가 97년도 IMF를 겪었기 때문에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된다. 대만은 외환보유고를 국가 GDP의 80%, 대만은 국가 GDP가 8천억 달러가 안 되는데요. 외환보유고가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국가 GDP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 97년도에도 유일하게 국가가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를 사올 때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화폐를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데 달러, 파운드, 위안화, 엔화, 유로화 이 5개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절대 파산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본과 미국은 통화스와프가 무제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 세계 40위권입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600억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강력히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화가 가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파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또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만 한 2단계 떨어뜨리면 우리나라는 바로 파산하는 겁니다. 97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현재 외환보유고의 2배 이상을 늘려야 된다. 환율 상승의 최고의 방어막이 바로 외환보유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GDP의 22%밖에 안 되고 또한 미국에 이제 2천억 달러를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투자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되어 있는 4,300억 달러 중에 90%가 이미 미국의 채권과 주식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르고 직접 투자는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간접 투자를 하지 말고 그것을 주식으로 팔아서 미국의 직접 투자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 현금은 4%밖에 없습니다. 180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이유가 현금이 200억 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200억 달러를 만들어서 이제 매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것을 믿지 마라.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은 현재 무역 의존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75%, 국가 GDP는 세계 12위, 그렇지만 우리 원화는 세계 40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액 기준으로 전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외환보유고도 이렇게 5위까지 올려라. 외환보유고도 대만이 6천억 달러입니다. 대만은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크죠. 지금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렇게 철저하게 한국과 산업 구조가 똑같습니다.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6천억 달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고가 더 많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미국 주식을 비축해서 달러로 기반하는 외환 자산을 준비해서 대비해야 된다. 97년도 IMF 때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서 270포인트가 됐습니다. 70포인트가 폭락했고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2억이었어요. 지금은 엄마 아파트는 40억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2만 원이 됐습니다. 약 150배 정도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외환위기가 온다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이 책을 썼습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고 결론은 외환보유고가 가장 중요한 제1방어막이고 한미통화스와프, 한일통화스와프가 제2의 방어막인데 지금은 두 개 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통화스와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100만 원을 맡기면 미국 돈을 100만 원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돈과 미국 돈을 서로 맞교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맞교환하면 급할 때 이제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700억 달러를 600억 달러가 미국과 있었거든요. 600억 달러를 이제 미국에 우리가 원화를 그만큼 맡기는 거고 미국의 달러가 600억 달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화 스와프다. 맞교환하는 것이 이제 스와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세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강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2025년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푼 나라입니다. 정치적 혼란도 있었고 또 2025년대 경제가 1%밖에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한 40조 원 가까이 추경도 했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국가 부채율도 2026년부터 이제 국가 재산이 728조입니다. 2026년 올해부터 우리가 728조가 되는데 작년보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8.1%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2.9% 올랐거든요. 물가는 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하게 예산을 증가한다 그러면 물가 올랐는 2%에다가 경제 성장률 1% 더하면 3%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2.9% 올렸는데 우리 국가 예산은 8.1% 올렸습니다. IMF가 경고했죠. 대한민국이 너무 확대 재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우리가 순수한 정부 국가 부채 가지고는
뭐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심이다. 그래서 확대 재정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기업 부채, LH공사 이런 데 있죠. 그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한국의 국가 부채율은 한 130%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52%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돈을 많이 푼 나라이기 때문에 2025년도 환율이 올랐고 2026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8%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원래 또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환율에 상승하는데 또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억지로 좀 눌러놨지만 이것이 시장 경제에 맡긴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오를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물론 지금 뭐 어제 그제 이렇게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나라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뭐 환율이나 주식은 한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요인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환율 돈을 많이 풀었는 게 요인이 될 것이고 외환보유고가 대만보다 작고 좀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안전장치인 통화스와프, 한미 통화스와프, 한일 통화스와프 둘 다 없는 것. 거기에다가 이제 무역 의존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이런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 부채율, 한국의 경상수지,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사올 때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97년도 나라가 파산했을 때는 달러로 결제를 못하니까 금으로 결제한 겁니다. 금은 똑같이 달러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이유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이 되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8%나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2025년도에 이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항상 경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뭐 돈이 많으면 시중에 이제 어려운 서민들이나 기업들이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도 하고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물건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 이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가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2026년 경제를 성장을 위해서 돈을 좀 확대 재정을 했다. 2026년에 지금 현재 8.1% 올렸고 2027년, 2028년 지금 한 5%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27년, 28년도에도 약 5% 이상 경제 확대 재정을 하겠다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라는 거고 IMF가 한국에 경고했는 이유도 너무 확대 재정이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제가 앞에서 한국의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세계 35위에서 42위로 추정됩니다. 0.1%도 지금 국제 결제은행이 발표하는 것은 20위까지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20위 순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한 35위, 40위, 0.1% 정도 한국의 원화가 결제된다 이렇게 추정이 될 뿐이고 이런 비기축통화국인 대한민국이 국가 부채율이 2030년에 64% 정도 됩니다. 위험 수준이라는 거죠. IMF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율이 60%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 국가로 간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2026년 1월 기준으로 우리가 130%가 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긴축 재정,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M2라는 게 뭔가요? 지금 뭐 광의의 통화, 협의의 통화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M1,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M1, M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요구불예금, 직접 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M1이라고 부르고 머니터리라는 뜻입니다. 통화량,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을 우리가 머니터리, M1이라고 부르고 M2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범위의
광의의 통화다.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넣고 뭐 펀드에 가입하고 이러면 언제든지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런 것이 이제 광의의 통화라는 뜻이고, 광의의 머니터리, 머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은 머니라고 부르고, 통화량, 돈의 양을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부르고, M1은 작은 범위에서의 통화를 M1이라고 부르고, 머니터리 1, 머니터리 2,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금, 적금, 현금 다 포함했을 때 광의의 통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의의 통화가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IMF 기준을 반영해서 이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뭐 한국은행이 이제 뭐 IMF 기준으로 좀 하겠다 했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IMF가 외환 보유고를 권고한 것이 아르헨티나가 따랐다가 아르헨티나가 부도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IMF가 권고한 것보다 더 많은 외환 보유를 비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IMF가 제안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 외환 보유가 더 낮죠. 4,3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IMF가 권고한 외환 보유는 7천억 달러입니다. 아르헨티나가 IMF 말 듣다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은 9,300억 달러를 비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IMF 권고의 기준보다 더 많은 외환보고를 비축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광의의 통화라든지 통화량에 있어서의 IMF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확대 재정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긴축 재정, 좀 알뜰하게 돈을 쓰자. 정부가 국가가 돈이 모자라니까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것을 우리가 복지 재정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728조 중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은 복지비로 나갑니다. 10%는 국방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의 한 10%는 국방비다. 70조 정도가 국방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 7, 21이니까 약 한 300조, 250조 가까이가 복지비로 나간다. 그 다음에 복지비, 국방비, 교육비 뭐 이런 걸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려와서 이제 재정을 늘린다는 거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확대 재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율도 올라가고 걱정이 된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라든지 국가 부도를 맞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칠레 많은 남미 국가들이 복지를 늘리다가 이렇게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 그 원인들을 다 반대로 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를 늘려라. 그죠? 저는 9,300억 달러 국제결제은행이 제안한 그대로 늘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해라. 우리가 이제 2026년도는 뭐 728조 8% 확정이 됐지만 2027년도부터는 우리가 물가 인상률 2%입니다. 경제 성장률 1%입니다. 그러면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되는 한 2, 3% 정도만 우리가 예산을 늘려라. 이제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은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았지만 일본과는 관계가 지금 좋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과는 700억 달러 한일 통화 스와프를 맺어라. 이런 통화 스와프를 맺어놔야지 환율 안정에 기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IMF가 다시, 그러니까 경제 외환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제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저기.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97년도 외환위기 났을 때 현대정권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에서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대우그룹, 기아그룹,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보미도 이런 거 다 무너졌죠. 우리나라 은행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잠시만요. 네. 그 책을 보여주시면 이게 약간 홍보성이 돼서 아. 네, 저희가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편집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지금 말씀하실 때만 책을 약간 열로 빼놓을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네. 이와 같이 이제 다시는 우리 외환 위기가 오지 않게 해야 된다. 이래서 내가 이제 이 책을 썼는 거고, 이 책의 목표는 외환 위기가 다시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개인들이 대비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90% 이상, 정확하게는 95%는 미국 주식을 사고 5%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이 60대 1.5이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등 주식, 한국의 1등 주식을 하는 것이 가장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월급의 25%는 무조건 미국 주식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달러 베이스로 자산을 비축해놔야지 환율이 올라도 방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도 반복되어서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저는 이제 환율이 가장 좋은 신호다. 국가 파산에 지금 환율이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일시적으로 환율이 안정되어 있지만 이런 외환보유고가 없다든지 통화 스와프가 없다든지 국가 부채율이 52%를 넘어선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감안한다 그러면 아마 2026년 저는 1,550원을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지금 1,550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1,600원 가까이 도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84% 확률로 계속 원달러를 오르기 때문에 1,600원이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계속 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 자산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꼭 미국 주식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저는 정부가 다시는 외환 위기가 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게 제가 제일 큰 목표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6.25 전쟁 다음으로 한국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외환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30% 이상이 실직을 했었고, 은행과 대기업이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외환 위기가 온다면 진짜 우리나라는 말로 이룰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환경이 될 겁니다. 한국은 현재 반도체 A, B, C, D, E, F라고 부르는데,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분야라고 하지만 지금 한국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반도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다.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다시는 우리 이런 환율이 올라서 또 외환위기라고 하는 그런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외환보유고의 비축, 통화스와프의 체결, 건전한 국가재정 유지 가장 필수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이렇게 미국 주식을 통해서 꼭 환율 방어에 대한 자산을 분산해라. 한국 원화로만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개인이 살아남는 길은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정책이나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외환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지금 현재 2026년 1월달에 국가가 파산해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130%가 넘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113%인데 우리 프랑스 국민들 복지비 줄이지 말라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100%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30%가 넘습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L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공기업들 국가 부채율이 1000%가 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정부의 자금을 가지고 임대사업부터 해서 수자원 사업을 하거든요. 이런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실제로 보정을 쓴 거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정부가 직접 지급을 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다 포함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52%이기 때문에 안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군인연금을 포함한다면 130%가 넘기 때문에 2026년 1월 현재 만약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고 국가가 파산하더라도 한국의 경제 구조상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사서 환율을 방어해라. 미국의 1등 주식 사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애플로 바뀌면 또 애플로 전액 바꾸고, 어떤 교수가
자기가 주식을 통해서 1조를 벌었다 그래요. 월급장이가. 그래서 많은 월급장이 분들은 자기 월급의 25%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십시오. 미국 1등 주식은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 7천조 정도 됩니다. 엔비디아가 애플로 만약에 1등이 바뀌면 또 투자하는 금액을 다 바꾸는 겁니다. 1등 기업은 계속 살아남고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번 꼭 실천해야 됩니다. 한 주라도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그냥 뭐 듣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한 주라도 꼭 사서 한번 실천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수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느낌이 당장 내년 초에 예, 정부가 파산해도 국가가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면 굉장한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정부는 지금 왜 그런 데 대한 적극적인 그 대응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번에 728조 예산 때 가서 이제 진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적정한 예산에 대한 그런 것도 했는데 외국 한 평형 채권에 대한 예산은 한 3배 이상 늘렸더라고요. 그 채권 발행 달러를 조달하기 위한 거는 좀 더 늘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2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가 18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 돈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억 달러를 조달하려면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정도 됩니다. 한국은 매년 1000조 정도 수출하고 900조 정도 수입하고 매년 100조씩 무역 흑자입니다. 2025년도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한 80%, 70% 미국에서 발생한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무역 흑자가 아니고 무역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렇게 정부가 외국 한 평형 채권을 2026년 예산에 지금 3배 이상 늘렸다는 거고 또는 한국은행은 아직도 이제 그렇게 외환 보유가 충분하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 믿지 않는다. 한국은행도 긴장을 해야 되고 환율이라든지 외환 위기에 가장 좋은 신호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모든 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라든지 환율이 바로 이제 시금석, 리트머스 종이다. 경제가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환율이 1,500원을 가까이 넘었다는 것은 저는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터키 같은 나라가 지금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 연이자 100% 정도 되고요. 지금 터키의 지금 환율은 달러 대비 터키는 리라화입니다. 과거에 1달러가 한 15리라 정도 하다가 지금 42리라니까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은 달러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약 한 3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리라의 가치가 3배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터키가. 지금 터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30년 이상 독재를 하게 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죠.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대비를 잘해야 되겠고 정부가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개인들이 스스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97년도를 기억한다면 저는 정부가 그 당시도 문제 없다고 했지만 파산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이다. 스스로가 잘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올해도 이제 그 일반 서민들 국민들은 이제 물가가 많이 높아서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내년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좀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2026년대도 만약에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많은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저는 아마 우리나라 물가 한 3%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도 고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3%를 넘어섰습니다. 2026년에도 이런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물가가 좀 크게 오를 것이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많이 힘든 상황을 또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저는 아마 환율은 장기적으로 계속 84% 확률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다. 특히나 한국은 석유를 100% 수입하고 모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재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 상승이라든지 산업 구조상 우리가 굉장히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서민들 일반 국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 한 해 그냥 2026년 전체를 보고 내년 한 해 경제적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2026년에는 경제 성장률 한 2.2%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1% 성장했으니까 2026년에는 2025년보다는 성장률이 좋아질 겁니다. 정부가 확대 재정을 했기 때문에 좀 경제는 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어려운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뭐 노란봉투법 2026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그런 게 우려가 좀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 평균 취업률 45%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러 들어오는 것보다 한국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 2배 정도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026년도에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60조를 투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30조를 추가 투자했습니다.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이 미국이라든지 베트남, 인도로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취업률이 45%인 겁니다. 정부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미국 수준으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국의 법인세는 평균 21%인데 트럼프 대통령 15%까지 낮추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한국은 법인세 25%에서 1% 거꾸로 올려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26%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17%, 아일랜드는 12%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세금을 낮춰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노란봉투법 2026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법인세도 1% 올리고 저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게 2배 이상 많을 것이다. 그러면 국내 일자리 더 줄어드는 거죠. 지금 45%라고 하는 그 취업률이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 취업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저는 정부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세금도 좀 낮춰주고 우버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게 우버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택시에다가 우버 간판을 붙여가지고 우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택시가 우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한국의 우버 같은 것만 허용해도 지금 한 3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에 부탁한다. 국회와 정부에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세계 평균 정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드릴 건 다 드렸습니다. 예, 이제 끝이십니다. 네.